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김탁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뒤에는 저기 63 빌딩인가요? 뷰가 되게 좋네요. 여기 좋은 곳에서 한번 좋은 분위기로 한번 좀 오늘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김탁 이사님이 좀 벼르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벼르고 아니에요. 아니 뭘 많이 아니에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전혀 준비한 거 없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네, 예전 언제나 그랬듯이.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차례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세 번인가? 세 번.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전에 있었던 그 교보학사에 계시는 모 팀장님께서 그만 출연시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 부러워서 그런 게 부러워서.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점점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도 많아지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탁 이사님 영상 나오면 반응들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실지 크게 저희가 한 세 꼭지 정도. 첫 번째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6월 마지막 날 점심 시간에 저희가 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상반기를 좀 한번 리뷰해 보자. 그리고 좀 전망도 좀 해주시고 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실까요? 네네. 그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컬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엄청 틀렸어요. 네. 엄청 틀려가지고 야 이게 그냥 뭐 타이밍이 그 뭐 엄청 틀렸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겸허하게 이제 왜 틀렸을까? 자꾸 겸손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겸손함이랑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진짜 겸손함이랑 거리가 먼데 일단 뭐 시장이 저를 겸손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럼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왜냐하면 언제나 시장은 매일 열리고 우리가 수익은 언제나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이제 매일 보는데 요즘 장이 신고가잖아요. 지금 3,3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엄청 해피하거나 뭐 지금 뭐 축포를 터뜨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신기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보면 뭐 언론에는 뭐 시장은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왜 파란색일까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거 읽어보면 실제 진단 현상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고 사실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각자 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이 시장을 보는 어떤 뷰도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중소형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소위 말하는 지금 올해는 시장은 한 10% 정도 초반 올랐지만 중소형주는 한 30%씩 올랐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가 이렇게 워킹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도하는 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으로 충분히 어떤 회사의 밸류를 우리가 개인들의 수급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소형주를 오랫동안 굉장히 밸류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올해 괜찮았고 두 번째는 1월달 장이 정말 완전 불리시한 장이었잖아요. 그쵸. 정말 폭발하는 장. 그 장에서 1월달에 잘 벌고 그걸 잘 지키신 분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서 좀 해피하신 분들이 해피하신 분들은 중소형주 투자를 가치 투자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이 올해는 진짜 숨통을 한번 큰 한숨을 그렇죠. 여기 내시는 그런 분위기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보통 한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올해 작년에도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런 밸류 10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하잖아요. 5년. 5년 내외 정도 기다렸다 한 번에 딱 이렇게 어쨌든 좋은 수익률 내신 분들은 그런 두 가지 부류다. 두 가지 부류. 네. 1월달 잘 지키신 분들. 그것도 되게 잘하신 거죠. 그럼요. 네, 되게 잘하신 거고 결국엔 다시 왔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신고가인데 어렵냐? 대다수 분들이 물론 뭐 잘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아닌데 나 수익 괜찮았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제가 그건 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안 해 이제 형이 댓글도 달라고 원래 그러고. 방송은 하는데. 역시. 근데 이제 지금은 산무장세계예요. 산무장세.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신고가. 뭡니까? 저 처음 봤어요. 제가 기관 투자로서 15년 운용하면서 처음 봤어요. 보통 신고가가 나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나 주도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죠. 네네네. 그거랑 동시에 주도 수급 세력. 수급 세력. 소위 주도하는 수급. 어떤 기관이든 그게 무슨 투신이든 아니면 어디 뭐 저기 헤지펀드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그런 주도 수급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주인이라기보다는 수급을 강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네네네. 이번엔 그게 없죠. 네.
또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죠. 가격 모멘텀도 있었고 동시에 굉장히 어떤 성장이라는 큰 모멘텀 네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 내내 금리를 올리냐 지속적으로 올리냐 테이퍼링은 하냐 마냐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아주 지루한 논쟁. 정말 이제는 지루하죠. 지금 성장주로 가야 되냐 가치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계속 논쟁 안에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주도 세력도 없고 주도 섹터도 없는 예, 물론 최근에 뭐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다시 성장주로 가냐 근데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거고요. 카카오가 왜 근데 주도주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냐면 카카오가 주도주가 되려면 다 끌고 가야 돼요. 카카오 같은 비슷한 어떤 까라들을 컬러를 갖고 있는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카카오만 독주하고 있고 이제 네이버 좀 따라가는 정도 수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주가 최근에 좀 워킹하고 있지만 아직 주도 섹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좀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신고가를 갔지만 뭔가 이게 그들만의 잔치 같고 사실 신고가 가고 이러면요 여의도 막 술집에 불야성입니다. 저녁에 막 분위기 좋고 4시부터 막 이제 호프집 꽉 차고 이래야 되는데 4시부터 4시부터 예.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매니저들 만나보면 뭐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좀 차분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수급만 먼저 이게 없다 보니까 스토리가 없네. 그렇지. 스토리가 없고 장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드라마를 봐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게 재미도 그럼요. 있고 막 이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수급만 딱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올해 연금에서 한 마이너스 18조 팔고 연금에서 18조 외국인도 비슷하게 팔았어요. 17조, 18조 네. 그렇게 팔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기관들이 그냥 10몇 조 팔았겠죠. 그 50조 이상을 개인들이 삽니다. 개인분들이. 근데 개인분들이 50조를 사는데 28조, 한 60% 거의 55% 가까이를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 본주랑 우선주 합쳐서.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개인들이 올해 순매수한 대형주를 산 개인들은 삼성전자인데 올해 삼성전자 YTD 수익률이 보합입니다. 보합. 네. 정말 그들만의 잔치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예,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안 사고 다른 거 중소형주 한 분들은 좋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성장으로 가냐, 뭐 경기 민감 밸류로 가냐에 논쟁이 엄청 있었고 뭐 그런 어려운 장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동시에 상반기 시장 리뷰로 좀 들어가면요. 네네. 올해 가장 주도한 섹터가 철강입니다. 철강.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섹터 있잖아요. 그 30%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철강 섹터가 거의 한 40% 정도 오르고. 올해? 올해 상반기 기준. 그다음에 운수창고, 소위 말하는 해운, 운송 이런 애들이 한 50%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건설이 40% 올랐어요. 그다음에 조선이 들어간 중공업이 35%.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장은 경기 민감 섹터가 주도한 겁니다.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경기 민감 섹터가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릴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체감할 때 경기 회복이 아직은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회사들을 사라고 하는 거는 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에 그렇게 되게 민감하지도 않으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크지만 어쨌든 설명이 가능한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못 하신 것도 있고 뭐 저도 많이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그리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연초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또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고 맞아. 기본적으로 또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밸류에이션 접근도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일부 종목들. 이렇게 말씀해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밸류에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요. 또 이게 부담이 되긴 해요. 네.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 중요한 거는 그런 이익의 생각도 가시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상반기 시장 리뷰가 이렇게 됐고, 지금 장을 보면 진짜 엄청 헷갈렸던 거죠. 상반기 내내 헷갈렸다. 보면은 봐요.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됐어. 그리고 제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이 보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 1, 2년 더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수요가 회복되고 동시에
공급에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쵸. 반도체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다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수요는 센데 공급이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면서 성장주가 연초에 엄청 안 좋았던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반대로 밸류, 경기 민감 섹터가 좋았던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이럴까 했는데 6월달 FOMC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된 거예요. 뭔가 페드에서 테이퍼링을 오히려 공식화시켜 놓으니까 인플레가 통제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근데 금리는 또 안 올라. 그러니까 다시 성장주가 또 강해져. 그러면서 6월달 장은 또 성장주가 강한 흐름. 그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 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는 흐름이 이 상반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 1월달에 이렇게 성장 이렇게 했다가 또 중간에는 또 이게 그 경기 회복했다가 6월 이후로는 또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 물론 맞추기가 색깔 맞추기가 어려워. 뭐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올해 행복했죠. 카카오는 올해 거의 더블업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죠. 운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50조 중후반 정도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목에 찬 거 아닌가? 근데 벌써 7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 우리가 보면은 성장주가 쭉 뻗으니까 먹기는 쉬울 것 같지만 실제 굉장히 인덱스하게 들어가면 올해의 장은 되게 쉽지 않았다. 성장주도 플레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민감도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뭐 그런 장입니다. 약간 좀 반성하는 그런 느낌이. 반성보다는 뭔가, 같이 뭐라고 봐야 돼? 같이 이제 조금 근데 아마 들으시는 신세한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나는 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딱 세 가지 산무 이거 완전 동감되고 수급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고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쭉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네. 성장이냐 막 가치냐 이런 논란은 조금 잠시 하지 말자. 접어두자. 네, 지금 뭐 시장이 뭐 성장주가 달릴 수 있고 경기 민감이나 밸류가 달릴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그런 거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저는 스윗하다고 봐요. 스윗하다. 예, 스윗하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이제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장은 지금 3,300이지만 장이 조정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시장 고민 안 하고 기관 투자가니까 종목만 뭐 몇 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냐 그러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5년 동안 절대 수익만 한 매니저입니다. 그래 뭐 벤치마크 뭐 시장을 이기고 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언제나 플러스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수익.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상대 수익이랑 절대 수익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수익이라는 거는 이건 마치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절대 수익이에요. 그럼요. 절대 수익이라는 게 내가 돈 벌었냐 안 벌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시장보다 더 벌었냐 덜 벌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근데 기관 투자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실제로 시장보다 네가 더 잘했냐 못했냐로 평가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김탁 이사님께서 절대 수익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나 아니면 이게 그 헤지펀드에서는 절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었어 못 벌었어 시장 오르고 빠지고 상관없이 그냥 네가 잘했어 못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벌어야 된다. 네, 그렇죠. 올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벌어야 되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절대 수익 계속 하다가 운용사로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정말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와, 시장이 한 3% 급락하는 날이 있었는데 자기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2.9%라고 술 먹으러 가더라고요. 잘했다고. 고객들은 2.9% 그대로 얻어 터진 건데 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시장이 빠지더라도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느낌. 아무도 신경 그래서 좀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주식할 때 진짜 벌벌벌 떨잖아. 3% 빠지면. 그 정도까지 뭐 또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나? 아니 심장병 걸려.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전화 오고 부장님한테 네. 어디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주식 다 안 팔았어 아직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 받았고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청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면밀하게 보신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많이 좀 올랐으니까 단순히 빠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좋은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기습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산무 섹터예요. 네. 근데
산무 섹터가 앞으로는 아니고 산무 장세. 산무 장세예요. 네. 산무가 네. 바뀔까요? 쉽게 세 개 바뀌지 중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있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갑툭튀. 갑툭튀로 갑자기 산무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네, 갑자기 어떤 섹터가 주도가 해버리거나 그다음에 어떠한 수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 엄청 팔고 기관들도 다 주식을 팔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다가 어떠한 수급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섹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백신이라는 거에 좀 주목합니다. 백신.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백신이 아니고요. 네. 그 시장이 백신을 맞았어. 아하.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성장과 가치에 논란을 하면서 그때 왜 그런 논란이 생겼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테이퍼링도 할 것 같고 막 금리도 올릴 것 같고 막 그런 부분에 이미 상반기에 충분히 시장이 고민했는데 이미 그런 백신을 맞아서 약간 탄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한층 더 성숙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거의 엄청 줄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성장주한테도 큰 걸림돌이 없어졌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백신 보급 이거는 이제 맞는 백신인데 네, 보급률이 생각보다 빨라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빠르다 보니까 수요의 어떤 디맨드 풀, 그러니까 디맨드가 굉장히 전례 없는 디맨드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출 기업이 많은 한국 코스피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글로벌리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여기서 부분에서 요즘에 반론이 뭐냐면요. 네네. 이 수요가 좋아지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내구재 서비스 이거 얘기하면서 내구재 수요가 줄어가지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뭐 반도체든 아니면은 TV든 뭐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이런 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이게 되게 논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제전쟁 꾼에서도 주제가 그거였어.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한 좀 지금 전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수요가 이렇게 피크아웃했다? 이거는 사실은 현재 코로나라는 게 발생하고 지금 1년이 좀 넘고 이제 네. 백신이 막 확산되고 네네.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우리가 디맨드를 너무 쉽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지 이게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얘가 줄고 이거는 너무 이분법적 논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구재가 꺾인다라는 그 피크아웃의 논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TV를 작년에 바꿨는데 또 바꾸냐,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니 옆집은 바꿨는데 우리 집은 안 바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꿨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은 좀 애매한 거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보는 것도 또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슷한 근데 생각이 사실 것 같아요.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는 소위 있죠. 말하는 지금 왜 반도체 종목들이 기업 못 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어닝스 좋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인 거죠. 작년에 너무 노트북이나 그런 수요가 맞아. 너무 땡겨왔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좋긴 해요. 지금 실적이 다 좋아지지만 그 안에서 제가 굳이 반도체가 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겁니다. 일부.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요. ASP 올리고 수요도 좋고 진짜. 단지 공급의 문제인 거죠. 그쵸.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차 너무 땡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살 사람 다 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런 되는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시장이라는 곳을 우리가 되게 상징적인기도 하고 가장 큰 마켓이고요. 그 안에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사상 최고로 가고 있다. 내연 점유율 기관차로. 진짜 11% 넘었더라고요. 11%. 이거는 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김진우 연구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11% 넘으면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눈에 밟힌다. 이거 안 볼 수가 없다 이제는. 그렇지. 10% 안 될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제는 봐야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테룰라이드 같은 거 기사 보니까 뭐 웃돈 네. 주고 사고 있다고. 지금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 예.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갔다가 이제 한전 부지 사면서 같이 망가진 이유가 ASP가 안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 현대기아차가 그때 2011년도에 굉장히 그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는 단순히 근데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반사 수혜가 아니고요. 좋은 차를 싸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때 오피 마진이 거의 하이싱글 갑니다. 그때, 그러다가 맞아. 로우싱글까지 빠지죠. 맞아. 그게 뭐냐면
그냥 싼 차를 만드는 회사로 바뀐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기술 개발에 등한시했고 시장의 트렌드를 놓친 거죠. 시장의 SUV로 가고 있는데 혼자 세단 열심히 만들고 맞아. 소나타 광고 많이 하고 소나타 차주분한테 죄송합니다. 소나타 좋은 차인데 아무튼 시대의 큰 흐름을 소나타 차주셨잖아요. 아니, 뭐, 예?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런 흐름에서 근데 현대기아차가 늦게나마 SUV로 가고 전기차로 전환이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유율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사실은 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공급 사이드의 이슈,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나 뭐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쉽게 못 올라간다.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2분기 어닝 나오고 뒤는 자기 길을 가지 않을까. 진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자동차 2분기 실적 나오고 외국인들이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안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개별 주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패시브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액티브하는 매니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야. 들어왔다 연락 박살나고 다 아웃된 거야. 다 잘린 거야. 아니 근데 기업이 가치라는 게 있고 가치의 방향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도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GM 포드도 더 좋은데? 그러니까 GM 포드도 지금 마진이요 20%예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 지금 마진이 아직은 지금 이제 미드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진 수준 보면 아직 현대기아차가 낮아요. 근데 GM 포드는 물론 미국에서 뭐 그 약간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진 수준이 좋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같은 완성차라면 얘네들이 우선순위 놓고 살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얘네보다 더 좋다는 거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전기차 플랫폼에서 진짜 현대기아차 전기차 잘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싼 차를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차를 우리의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팔겠다라는 이런 인식을 준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하다 못해 GM 포드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줘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좀 구체적으로 자동차 뭐 얘기 좀 나왔는데. 제가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구재 얘기하고 준성이나 자동차... 이런 애들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준성이 준성이가 못 본 지 오래됐네. 네. 저는 이제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스위트하다는 표현 썼잖아요. 지금 굉장히 스위트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말 언제 만든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스위트한 인플레이션. 네, 스위트한 인플레이션. 아니 인플레이션에 올해 진짜 수식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일시적이다, 뭐 지속적이다, 뭐 등등등. 스위트한은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왜 스위트하냐? 과격한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그런 상황인데 이 스위트한 건 뭐냐면 이미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지만 연준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면 질서정연하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고 이 시대의 가장 주인공은 단연코 주식입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대안이에요. 금이나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른 대체 제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최대 주인공인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면 저는 구조조정의 승자들. 경기 민감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 구조조정 후 이후에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 포스코를 보면 어제도 지금 조선사들한테 후판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가격을 이렇게 제가 올리는 환경이 편하게 된 걸 처음 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맨날 이렇게 던져놓고 특히 현대제철은 이제 갑이 자동차잖아요. 현대차 눈치 보면서 이거 올려도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6개월 있다 얘기하자. 맨날 그랬잖아. 그렇지. 현대차가 6개월 있다 얘기도 아니고 전화 바로 끊어. 끊어버려. 야, 뭐 그 철판 가게 철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니 거기다가 이런 거죠. 그냥 나 중국산 싼 거 살 거야. 그렇지. 이러니까 문제인데 그렇지. 지금 중국산보다 중국산이 더 비싸요. 한국산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고, 근데 이런 환경이 왜 왔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도 있지만 되게 절치부심한 것 같아.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섹터들이요, 그냥 이 사이클 안에서 순환적으로 그냥 이름만 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포스코도 굉장히 ESG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도 깜짝 놀랐어요. 투자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메인스트림은 아직도 철강인데 이 부분을 즐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구조조정의 승자.
그렇죠.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지금 가격 정가. 현대기아차는 지금 옛날처럼 좋은 차를 싸게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정한 가격을 받겠다. 예,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퀄러티 있는 주식들. 예, 퀄리티. 왜냐하면 퀄러티 있는 주식들은 인플레이션 안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본인이 ROE가 계속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우량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환경에서 아쉬울 게 잘 버틸 없는 수 있는 거지. 거죠. 그렇죠. 예. 아쉬울 게 없는 회사를 사야 돼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부 성장주도 같이 갈 수 있다. 음, 왜냐하면 금리를 올라갔을 때 할인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성장주를 깐 건데 지금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장주를 사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멘트 다 괜찮은데요. 스위트한 인플레, 주식을 해야 된다. 인플레 시대에 대안은 주식이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성장주가 언제 제일 각광받냐 이렇게 보면 언제 제일 각광받을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성장주가? 네, 성장주가. 그냥 성장. 뭐 성장이 귀할 때. 그렇지. 좋은 아주 성장이 귀할 때죠. 근데 올해 상반기를 제가 한번 상반기 리뷰를 하면서 한번 봤어요. 제가 잘 이렇게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 전체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요. 네. 매출 증가율 YOY 10% 이상 되는 회사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출 증가율이 10%? 네. 네.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50%? 직관적으로. 7, 8, 70%? 70%? 너무 많이 얻었네. 10%? 너무 지금 코스피 좀 과대평가 지금. 50%? 60% 넘어. 60%? 저는 처음 봤습니다. 상반기 매출 증가율이 아무리 코로나라는 상반기 60% 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경기 민감 뭐 밸류 안에서도 10% 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싸. 네, 절대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그랬는데 하반기에 어떤 예측치를 보니까 하반기는 40% 밑으로 내려갑니다. 40% 60에서 매출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귀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성장주들도 하반기에는 잘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6월달에 달린 게 너무 이런 성장률가 없는 거야. 카카오가 올해 매출 그로스가 30%. 그다음에 OP 마진이 카카오가 불과 이제 저랑 한참 운영할 때 카카오가 돈을 못 버냐만 했잖아요. 그렇죠. 19년도 카카오 OP 마진이 불과 2년도 안 됐어. 미드 싱글이에요. 5%가 6%가 그래요. OP 마진이. 근데 작년에 10% 했어요. 올해 전망이 15%입니다. 와, 이런 회사.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OP 몇천억짜리 회사가 아니에요. OP 마진이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사기지. 네. 어떻게 보면. 매출이 몇천억짜리가 아니고 매출이 5조가 넘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그렇죠. 모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되면. 보니까 카카오가 단연코 이제 좀 달렸던 것 같고. 사실 뭐 네이버도 아니 돈 맘먹으면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럼요. 맘먹으면. 근데 요즘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이버 왜 못 가냐 카카오 네이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네이버 90조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3% 가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0조 가면은 불러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부르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90조. 90조는 아직 안 불러줄 것 같은데 90조 가면. 90조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만 나올게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도 뭐 자회사가 있고 일본에서 이커머스도 하지만 네이버 OP 마진이 1분기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YOY는. 성장률은 카카오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OP 마진이 다시 최소한 플랫하거나 올라가는 구간. 이때 다시 시장에서 주가는 또 될 수 있다. 주가는 또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때는 보고 사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근데 뭐 시간의 문제겠죠, 뭐.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쉬울 게 없잖아 네이버가 무슨 뭐 그렇죠. 지금 뭐 엄청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퀄리티가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장주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성장주는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률이 주목해야 돼. 매출 성장률에.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최소 20% 나오는 걸 전 되게 선호하고요. 20% 이상 나오면서 연간 YOY로 나오면서 마진이 유지되거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회사가 성장주 투자하기에 최적하고 최소한 2, 3년 후에 본인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예상했더니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출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30% 성장하고 다음에 또 역성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치.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게 탑라인, 소위 말하는 매출 성장률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면 경기 민감이나 이런 섹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은 성장주에 투자하기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그냥 사놓고 그냥 길게 가면 돼요. 근데 개인분들이 훨씬 더 투자하기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잖아. 빠지더라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효석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애 계좌 수익률을 보니까 85%가 나왔어요. 85%? 언제부터? 올해? 85%. 올해?
언제부터? 언제부터는 안 봤는데. 한 몇 개월, 네, 한 80%. 뭐 뭘 많이 한뭐 들고. 8, 9개월. 아니 뭐 저기 제가 없는 거 많더라고요. 뭐 카카오 이런 거. 아 진짜? 네. 카카오 제 진작에 팔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도 빠지더라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제가 기관 많이 투자자 봤어요. 입장에서는 네. 뭔가 계속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이 많이 가다 보면 이제 때가 많이 타서 오히려 성장주 투자하기 되게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뭐 반성을. 자,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경기 그러면 민감 섹터를 제가 이제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는 진짜. 아니고 원래 머릿속에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머릿속에 있더라도 이거를 아니 게 머릿속에 있는 거 좋은데 이거 다 빼내도 됩니까? 이거 다 이거 아니 뭐 지식은 공유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끼면 네. 똥돼요. 네. 더 말씀해 많이 네,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지. 하지만 근데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진짜. 근데 이제 경기 민감, 네. 소위 말하는 절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 섹터는 순환 사이클을 타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10년치를 놓고 봐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냐, 그거 싸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이 회사의 어떤 기업의 현재 내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중에 10년에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위치야. 되게 밑에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서 이 순환 사이클을 먹으면 되는 거야. 아. 네, 이 업사이클 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현대백화점 예를 들고 좀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회사니까 제 일부러 이 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네, 이 회사가 그 올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 한 3천억 되고요. 내년에 한 4천억 됩니다. 네. 내년에 면세점 적자가 축소되면서 저는 이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정확히 추천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현대백화점이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언제 낸 줄 아세요? 혹시 네. 대략 러프하게? 러프하게? 2012년도에 내고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2012년도에 4천억을 내고요. 네. 그 뒤로 17년까지 쭉 4천억에서 3천억 중후반을 횡보합니다. 네, 이때 현대백화점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죠.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실적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의 공습. 네, 이게 두 가지에 이제 시달리면서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원이었어요. 12년도에. 4천억 벌 때. 네. 10배네. 4천억인데 2조까지 빠진 적. 2조까지. 네, 2조까지 빠지고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5조까지 빠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년에 현대백화점이 4천억이 나는데 날짜 안 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네, 컨센서스가. 근데 왜 지금 현대백화점 시가총액이 지금 2조예요? 왜 2조일까? 왜 2조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이 내년에 4천억을 못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4천억이냐? 올해 보복 소비하고 내년에는 소비 줄 거야. 면세점은 계속 적자야. 이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4천억을 못 내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누가 요새 오프라인 백화점 가지? 이거 망하는 비즈니스인데 글로벌리 유럽이나 미국 가면 오프라인 백화점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영국을 지금 자주 가다 보면 영국에 가면 영국은 백화점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백화점이 그냥 편집샵처럼 돼 있어요. 뭐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계속 아무튼 도도한 흐름이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의 문제인 거죠. 현대백화점 PER을 2012년도에 PER이 현대백화점이 13배 정도 됐어요. PER이 12배, 13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요. 예.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이커머스의 역습 계속 5배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6배? 그러면 현대백화점 지금 2조가 합리적인 거야. 내년에 4천억을 벌면 현대백화점 내년에 이익 기준으로는 5배면 딱 2조네. 이익 기준으로는 7천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6, 7배. 그 정도 반토막 나야지. 13배에서 13배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시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비합리적이다. 나는 4천억 버는 거 동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이커머스가 역습해도 오프라인 백화점에 나름의 자체적인 밸류가 있다. 그러면 그때 13배 받았는데 나는 한 9배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분석인 거죠.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2.5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30% 업사이드 있는 거죠. 그럼 현대백화점 당장 계좌 열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투자. 네. 이사님이 현대백화점이 그렇게 생각해서 가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생각의 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네. 하나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시장에 생각하는 게 이익이. 그렇지.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맞는 거냐. 그렇지.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맞는 거냐. 이걸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면 된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분석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현대백화점은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린 거고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들어드리면요. 네. 우리가 오프라인은 끝났다고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마트가 최근에 뭐 보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고 뭐 다양하게 확장하는데 한번 글로벌 가볼까요? 글로벌 가보면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 저는 얘기 좀 하거든요. 코스트코는 온라인 관심 없어요. 코스트코 온라인 모바일 시샵 들어가봐요. 공산품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과연 온라인이 대세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코스트코 주가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예. 주가가 뭐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럼 두세 배 맞죠 최근에. 근데 코스트코는 자기 본업에 충실한 거죠. 자기 본업을 누구보다 잘하는 거고 남들과 다르게 마진 구조도 굉장히 남들보다 타이트하게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팔자. 그런 부분에서 코스트코에 한번 주가 차트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온라인의 뭐 역습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도도하게 계속 출점합니다. 출점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에 최근에 상해 코스트코 출점한 곳 뉴스 검색하면 중국 사람들 밤새서 기다립니다. 코스트코 오픈 시간에 맞춰서. 그 정도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는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 수 있겠네요. 온라인이 대세긴 한데 자기 그러면 맞지만 본업에 충실하면 또 그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회사가 진짜 연구 대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보면 어떻게 헤게모니를 가져가길래 그 마진을 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지 진짜 그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퀄리티가 아닐까 이런 게 그죠? 그럼요. 이런 회사가 진짜 해자라고 표현하죠. 해자 자기만의 퀄리티. 어떤 그딱 뭔가 가지고 성을 있는.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트코가 거의 200조 가까이 됐는데 200조라 그러면 사람들 많이 놀래요. 200조? 오, 뭐 한국에서 지금 200조 하는 회사 있나요? 삼성전자 지금 뭐 500조. 아까 현대백화점 2조? 현대백화점 2조. 이마트 뭐 4조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한국에 계속 출점을 한다 그러면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건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유통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냥 맨날 현대백화점 이마트만 보시지 마시고 월마트는 그렇죠. 또 방향이 달라요. 월마트는 또 약간 이제 온라인 배송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고 또 코스트코는 자기만의 어떤 오프라인 플랫폼의 어떤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또 나가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한번 공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장주랑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 또 소위 말하는 유통처럼 성장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밸류 종목이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들이 좀 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조금 사실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거의 끝난 건가요? 그러면? 되게 많은데 배도 좀 고프고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죠. 이제 우리. 그렇죠. 저희 밥 먹으러 갑시다. 또 말씀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시장의 분위기를 산무 현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로 스위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이거 나중에 제가 써먹어도 돼요? 그럼요. 네, 저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요. 이거 스위트 너무 좋다. 스위트.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는 방법 이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주 한번 나오세요 이제 우리. 점심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점심 사주시는 건가요? 네, 점심 먹으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살까요? 아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네.